안녕하세요. 저는 지안에 대해서 정보본을 담당하고 있는 조현준 선생입니다. 자, 2017년 4월 17일 날 국가직 국어 시험이 있었는데 여기서 출제한 정보본은 기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설 강의에 앞서 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 손풀이 해설지, 그 다음에 손풀이 해설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험생들이 해설 자료라고 하면은 이런 형태의 이제 기출 해설 집에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의 이제 활자되어 있는 그런 해설지를 많이 볼 텐데 이번에 제가 새롭게 시도한 것은 PDF 파일에 지금 우리가 이제 올해 시험 지금 뭐 방금 전에 시험 본 정보 보는 이 PDF 파일에 제가 직접 첨삭 지도해서 바로 옆에서 이제 과외를 하듯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별도로 해설지를 만들어서 일단 업로드 했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어디에 제가 업로드를 하고 있냐면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수험생들이 많이 가는 이 공기출 사이트 이런데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자료를 전부 다 올려놓은 것은 지안에 대해 가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교수 소개가 있어요. 교수 소개로 가보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조희연준 선생님 있죠? 여기에 가보면 이 학습 안내가 있습니다. 학습 안내 가보시면 자, 제가 지금 현재 94개의 자료를 업로드 했는데 여기 이제 95번째 이 해설 자료, 즉 손풀이 해설지와 그 다음에 활자가 된 이것을 두 개를 동시에 업로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가보시게 되면 이 정보볼은 조연조를 검색하게 되면 제가 기존에 올려놓은 이런 이 동영상 자료가 여기에 일단 추가로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할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해설상으로 일단 전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도 내용이 좀 있었어요. ECC 같은 경우 그런 알고리즘을 일단 제가 직접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해서 일단 풀이 해설하는 것이 보다 나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일단 해설 강의 일단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문제씩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2021년도 국가직 국어 정보보는의 문제를 제가 먼저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과연 우리 공부를 같이 한 수험생들이 어떤 느낌을 받고서 문제를 풀지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풀어봤어요. 근데 올해 문제가 상당히 좀 잘 낸 것 같아요. 자, 문제가 상중하가 적절하게 배합이 되어 있었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 즉 800제 스타일의 그런 난이도 있는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금 제가 이제 비공개 문제, 정보 보안 기사, 그 다음에 정보 보호론, 이런 걸 일단 다 하고 있는데, 이 정보 보안 기사에서도 안 나왔던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 교수진이 좋아하는 그런 문제도 조금 섞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상당히 조금 신선한 느낌을 조금 준 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자꾸 나와야 이 정보 보는 쪽 파트가 많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조금 괜찮았어요. 그런 문제 일단 디테일하게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한 문제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이 문제는 좀 간단해요. 자, 겉으로는 유용한 이 프로그램이 보이지만 즉 이 겉으로는 유용하다. 그러니까 약간 가장 기법을 좀 활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이 악성 루틴이 숨어 있어서 이 숨어 있다는 얘기는 자 실제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몰래 뭔가 자명을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용자가 실행시키면 동작하는 악성 소프트웨어 이거는 바로 나오죠. 트로이 목마. 자 3대 악성 소프트웨어 악성 코드에는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가 있는데 트로이 목마는 몰래 들어가서 자, 정보를 유출한다든지 시스템 와이를 파괴하는 형태를 우리가 트로이 목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트로이야. 간단해요. 자, 그에 비해서 키로그는 키보드를 입력한 것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탈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입력한 모든 내용을 별도의 파일로 저장해서 외부로 유출한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키로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adware는 advertiseware입니다. advertiseware인데 얘는 이 자동적으로 광고를 막 표시해줘요. 사용자가 좀 약간 짜증날 정도의 그런 그 광고를 계속 뿌려주는 걸 우리가 adware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랜섬웨어죠. 랜섬은 인질인데, 랜섬웨어는, 자, 아머에서, 중요 파일을 아머에서 이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게 되면 이 중요 파일을 일단 뭐 삭제한다든지 키를 안 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랜섬웨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2번 문제도 좀 간단한 스타일인데 이제 자주 나왔던 거예요. 능동적 공격. 이거의 반대는 수동적 공격이죠. 능동과 수동인데 이거는 수동적 공격이 일단 반대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게 되면 기밀성, 무기성, 가용성 측면에서 도청은 기밀성에 대한 위험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트래픽 분석, 이것도 기밀성에 대한 위험 요인이 되는 거죠. 기밀성에 대한 위험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 거부는 가용성에 대한 위험 요인이죠. 그 다음에 메시지 변조는 이거는 무결성에 대한 위험 요인이 됩니다. 무결성에 대한 위험 요인인데, 그래서 이 가용성과 무결성은 전부 다 뭐다? 얘는 능동적 공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밀성, 이거는 뭐에 들어간다? 수동적 공격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암기하셔야 돼요. 자, 수동적 공격, 기밀성은 자, 우리가 이제 스누핑이나 트래픽 분석, 여기가 이제 우리가 수동적 공격이죠. 사용자가 이 내용을 하고 있는지 잘 알기 어려워요. 그에 반해서 자, 무결성과 그다음에 가용성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능동적 공격이죠. 특히 무결성에 해당되는 것은 자, 변경, 그다음에 가장, 자, 그다음에 리플레이 혜택. 그리고 우리가 또 뭐가 있죠? 부인이 있죠? 이거는 전부 다 무결성에 대한 위험 요인에서 능동적 공격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가용성은 이제 서비스 거부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거 꼭 챙겨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거죠. 자, 3번 문제 참 잘 낸 것 같아요. 이번 시험 스타일을 보게 되면 약간은 쉬운 문제도 있지만 그 다음에 중간에 문제도 약간 함정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게시판을 보니까 어떤 수험생들은 이제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었는데 점수가 실제 많이 나왔다. 즉 그런 얘기는 응용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죠. 기본에 일단 충실하지 않았고, 그리고 뭐가 되냐면 문제가 조금만 다르게 나오더라도 문제가 전혀 다른 느낌.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그냥 달달달 외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단계 높은 800제 문제라든지 이제 모의고사 이런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돼요. 이 문제도 간단하긴 하지만 약간 함정이 들어갔어요. 디도스 공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얘기야.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일단 고르는 건데, 자, 하나의 공격 지점, 싱글 포인트냐, 아니면 멀티 포인트냐, 멀티 포인트에 되죠. 그러니까 이 여러 대의 컴퓨터, 즉 멀티 포인트에서 여러 대의 자, 컴퓨터를 이용한다는 얘기야. 그에 반해서 도수 공격은 싱글 포인트야. 하나의 지점에서 특정 사이트, 여러 사이트가 아니라 특정 사이트나 시스템을 타겟을 합니다. 특정 사이트, 그 다음에 시스템, 여기를 일단 공격을 타겟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뭐다? 디도스 공격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일단 틀렸어요. 자, 그럴싸한데 내용이 일단 틀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디도스 공격 어디에 들어간다? 디도스 공격은 가용성에 대한 위험령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본넷, 보트를 보면 우리가 본넷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일단 활용해서 공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로 공격 대상은 이 3, 4계층의 네트워크 대역폭 공격, 그 다음에 시스템 자원 공격, 컴퓨터 시스템 자원 공격. 그러니까 네트워크 대역폭이라는 것은 10차로에 있는 것에 거기에 12차로의 트래픽을 주게 되면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시스템에 가용할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 그 이상을 보내게 되면 처리가 안 되겠죠. 이런 것이 우리가 디도스 공격이 주 공격 타겟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이 문제도 상당히 교묘하게 일단 좀 꽈았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일반적으로 이 전자 서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서명과 그 다음에 검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명하는 걸 우리가 서명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검증하는 사람은 검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명자는 일반적으로 이 서명자의 개인키, 즉 송신자의 개인키, 이거를 이용해서 일단 서명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검증하는 사람은 서명자의 누구? 즉 송신자의 개인 공개키죠.
공개키를 이용해서 일단 하게 됩니다. 즉 이것은 전부 다 뭐다? 공개키 기법을 얘기하는 거죠. 주로 이 공개키 방법을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전자 서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대치기를 이용하는 중재 서명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상당히 좀 불편해요. 그래서 얘는 이런 공개키 기법이 사용되고, 그다음에 서명한 문서에 의존한 비트 패턴. 자, 문서에서 이 비트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전자서명은 문서에서 해시 기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단 만들어내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문서에서 사용된 서명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즉, 전자서명은 5가지 조건 중에 이 재사용 불가라고 있습니다. 하나의 전자서명은 다른 데 사용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전송자, 서명자와 수신자의 공유한 비밀정보를 일단 이용한다. 공유한 비밀정보라는 것은 이것을 암시하는 건 대칭키를 이용하느냐. 대칭키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 이 공개키 기법을 이용한다겠죠? 그래서 일단 3번 일단 거리가 멀다고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서명한 문서의 내용을 일단 임의로 변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무결성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죠. 어떤 것이? 전자서명은 3대 서비스가 무결성 인증, 그 다음에 부인 방지 서비스를 일단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결성 서비스도 일단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약간 함정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위험 분석 방법에 대한 그 내용이에요. 위험 분석하는 그 방법을 보게 되면, 자, 보기를 쭉 살펴보니까 우리가 위험 분석하는 방법이 상세 위험 분석, 그 다음에 기준선 접근법, 그 다음에 여기는 복합 접근법, 이 세 가지가 일단 복합적으로 일단 지문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뭐 간단하게 일단 뭐 하나를 딱 나열하게 되면 문제가 쉬운데, 이 지문은 문맥을 일단 잘 파악해야 되는 그런 함정이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잘 봐보시면 뭘 설명하고자 하는지 그걸 일단 잘 보셔야 돼요. 국어 능력이 좀 약간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기억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적정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 후에, 시간을 두고 중요 시스템에 대한 보호 수준을 일단 조사하고 조정한다. 즉,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법이 우리가 뭐가 되냐면, 얘가 복합 접근법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이 상세 위험, 고위험 영역을 일단 상세적으로 해야 되겠죠. 기준선 접근법은 기타 영역, 기타 등등은 이 기준선 접근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일단 분류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될지. 고위험을 일단 선별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조금 약간 그거보다는 조금 약간은 조금 강약을 조절할 때 좀 약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을 일단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적정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 후에, 일단 보호를 제공한 다음에 시간을 두고 중요한 시스템에서 보호 수단을 일단 조정한다. 이것이 일단 이 복합 접근법을 일단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모든 시스템에서 제시하는 권고 수준을 일단 구현한다. 그래서 일단 시작한다. 그래서 이 제시하는 그 권고 수준이라는 것은 어떤 체크리스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그래서 기준선 접근법을 일단 암시하는 거야. 최소한 이 정도는 일단 제공해야 된다. 자, 이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복합 접근법을 얘기하는 거죠. 복합 접근법. 이제는 선택과 집중하는 형태가 일단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디귿에서 단계별, 이것이 핵심 포인트죠. 단계별 프로세서. 이 단계별 프로세서라는 것은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뭐냐, 이 자산을 일단 분석한 다음에, 자, 위협 분석, 그 다음에 취약적 분석, 그 다음에 위험 분석, 뭐 이런 단계를 일단 절차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별로 간다. 이것을 일단 뭐라고 한다? 얘는 상세 위험 분석을 일단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합접근법은, 자, 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상세위험,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기준선 접근법을 일단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일단 수행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비용 대비 효과적인 보안 통제가 선택대로 하는 것은 복합접근법을 일단 설명합니다. 그래서 복합접근법을 설명하면서 이 두 가지를 일단 여기서 같이 넣은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시간이 촉박할 때는 이 문제도 놓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문제고.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자, 이 문제도 약간 좀 함정이 있어요. 대다수 수험생이 우리가 저장 크로스 스크립트, 이 XSS,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익숙했는데, 이 지문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런 형태를 일단 띄고 있습니다. 자, 공격자가 있고요. 자, 공격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희생자가 있어요. 희생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희생자가 이제 취약한 서버를 일단 악용하게 되는데, 자, 제일 첫 번째. 자, 크로스 스크립트, 이 코드를 포함한 URL을 일단 사용자가 일단 보낸다. 이렇게 일단 보낸다는 거야. 첫 번째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URL을 요청합니다. 어디에 요청하냐면, 이거를 이 취약한 서버에, 자, 클릭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클릭하죠. 여기 일단 취약한 서버 일단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 웹서버가, 취약한 웹서버죠. 사용자 요청에 일단 응답을 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응답을 해요. 사용자한테. 이때 뭐가 냐면, 크로스 스크립트, 이 코드가 포함된 스크립트가 여기서 사용자에 일단 이렇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자는 잘 몰라요. 모르고 이것을 일단 취약한 서버에서 이렇게 한번 반사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반사.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장 크로스 스크립팅에 비해서 잘 알기 어렵다는 게 이것이 이 반사 크로스 스크립팅 기법이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측에서 이것이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네 번째가 여기서 실행이 되는 거죠. 실행이 돼서 이것이 이 공격자 서버 쪽이나 이쪽을 일단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자 쪽에 일단 전달하는 이런 기법이 사용되는 것인데 얘는 반사 기법을 사용하는 반사 크로스 스크립팅이라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시면 SHA가 일단 많이 사용되는데 SHA 알고리즘에 사용하는 블럭 크기와 그 다음에 출력 메시지 해시의 길이, 메시지 다이제스트 이 길이를 일단 물어봤는데 이거는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샤1, 그 다음에 256, 24, 256, 그 다음에 384, 512. 자, 이거를 우리가 묶어서 뭐냐면 샤2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샤1은 512비트에 블록 크기 한 번에 512비트라고 그 다음에 해시 길이가 이제 160비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약간 이것이 160비트가 좀 적다는 이런 좀 약간 지금 최근에는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뭐다? 얘는 SH1이죠. 자, 샤2 그룹에는 여기에 25, 24, 256, 그 다음에 384, 512. 이거는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가 256. 이거 384 써야 돼요. 그 다음에 512.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이 부분은 메시지다 있을 때 이 길이가 끝에 붙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4, 256까지는 512비트 맞아요. 그래서 이 답은 2번이 맞죠? 그 다음에 384, 512는 전부 다 1024비트입니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일단 이론서에 이 내용이 있으니까 그 표를 딱 암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치키 같은 경우는 세 가지죠.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것이 키, 블록, 라운드수. 그 다음에 공개기는 수학적 백그라운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시 함수는 이런 블록의 크기, 해시 길이 이거는 강도를 조절한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보시면 자, DCL에 속하는 명령으로 옳은 것은 뭐냐. 이 DCL은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는 일반적으로 DBA가 사용하죠. DBA가 사용되는 이런 랭귀지를 우리가 DCL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DBA는 권한이 조금 막강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권한을 부여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것을 권한을 취소한다든지 그 다음에 권한을 거부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우리가 이 DBA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DCL입니다. 그래서 그레인트 같은 경우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야. 권한 부여하는 거고 사용자의 테이블이나 그다음 뷰이랭을 읽고 선택한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 DML의 어떤 거다? 이 셀렉트 분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리보크는 권한을 취소하는 거죠. 이것이 답이 2번이 됐고 그 다음에 드롭은 크리에이트 드랍은 얘는 DDL이죠. 데피니션 랭귀지죠. 객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얘는 테이블 같은 거는 삭제할 때 사용하죠. 테이블 삭제할 때
드랍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D9은 권한을 거부합니다. 거부한다는 거예요. 권한 거부. 그래서 답은 2번이 있는 거죠. 이건 뭐 약간 데이터베이스성이긴 하지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보안도 일단 보안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요 8번, 9번 문제. 9번 문제. 이거는 상당히 꼭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신경향의 그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RSA, 그 다음에 최근에 주목받는 ECG가 많이 주목받는데, 이거는 약간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갔어요. 한 단계 좀 들어갔다는 얘기요. 실제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윌리엄 스톨린 책 같은데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약간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만, 그 내용의 그 교재에 어떤 일정한 한 10페이지 이상을 할당해서 설명을 하지만, 거기에서도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는 이제 암흑 파트 너무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도 약간은 생략한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기가 좀 상당히 부담은 된다는 얘기죠. 그에 반해 RS 같은 경우는 일단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계산기 아닌 거를 일단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낼 수 있는데, 이 타운 곡선하면 깊게까지 일단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개념을 일단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기초 단계에 ECC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단계 더 들어가고 이 ECC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일단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어떤 학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일단 한 문제씩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9번을 먼저 보시면 이 타운 곡선의 이산대수 어려움, 타운 곡선의 이산대수의 어려움, 이산대수 문제인데 타운 곡선상의 이산대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타운 곡선과 이 상의 PR이 주어졌을 때 R은 KP. 자, 이런 만족하는 에서 정수 K 값은, 자, 일반적으로 이 R, KP, 이 두 개의 곱셈 결합하는 이 R 값을 우리가 뭐냐면 얘는 공개 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P를, 뭐 여러 번 해서 KB가 됐다는 거. 얘는 이때 이 K로 구하는, 이 K가 이 개인키라고 얘기합니다. 즉 공개키 기법에서 공개키는 구하기 쉽죠. 근데 이 공개키를 통해서 개인키를 구하기는 좀 어려워요. 개인키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런 특징을 이용하는 거죠. 즉 이쪽으로 KP를 통해서 R을 구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이지하다는 거죠. 근데 R과 P를 줬을 때 이 K로 가는 거. 요쪽으로 이렇게 가서 K로 가는 거. 이거는 어렵다는 거. 이런 거 어렵습니다. 이런 개념인데,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여기서 이제 필요한 개념이 뭐냐? 자, 먼저 제가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딱 먼저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기본 방정식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기본 방정식이라면 y는 2차, y제곱, 그 다음에 x 3승의 axp,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이 타원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즉, y가 2차, x가 3차, 그래서 ax 플러스 b인데, 그래서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일단 7급 시험에서 한번 나온 사례가 있어요. 이것이 비특이 타원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비특이 타원 곡선인데, 이 비특이 타원 곡선은요, 자, 여기서 AB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 AB가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냐? 첫 번째, 이 4A 3승의 27의 B제곱이 이것이 0이 안 돼야 돼요. 만약 이것이 0이 된다. 0이 되게 되면, 자, 그러면 이 뭐가 생기냐면, 이 첨점 우리가 샵 포인트라고, 그 다음에 교차점이 있는데, 교차점은 영어로 우리가 인터섹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샵 포인트, 그 다음 인터섹션 포인트.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타원 곡선이요. 않는 타원 곡선입니다. 만약에 0이면, 즉, 4, 2, 3승의 27의 B제곱이 이것이 만약 여기다. 그러면 이것이 있으면 뭐다? 이것이 없어야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0이면
이 첨점과 그다음에 교차점이 일단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첨점이라는 건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자, XY가 있을 때 이렇게 뾰족한 거, 샤프 포인트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또 이 교차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교차점은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리본 같은 형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만났죠.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은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가 된다. 이런 형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 아마 이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런 형태. 첨점과 그 다음에 그 교차점이 없죠? 그리고 전부 다 뭐냐? 자, 이 형태가 뭐냐? X축의 대칭이야. X축이 일단 대칭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이런 형태가 또 있는 거야. 자, 여기에 이제 전부 다 이런 형태를 일단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런 것도 전부 다 뭐가 된다? 이 타원 곡선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타원 곡선 형태. 그래서 지금 공기끼와 개인끼 이런 걸 일단 봐주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 어떤 걸 이용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 타원 곡선에 세 점이 있어. P와 Q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PQ를 더하면 R이 여기 있어요. R.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이 만나는 세 점에서 이렇게 딱 만나죠. 세 점에서 만나. 이 교차점이 세 개 있는데, 그러면 자, PQ의 마이너스 R. 이것이 결국에는 뭐다? 이 세 개의 점을 더하면 이게 0이 된다는 거야. 0이 됩니다. 0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PQ가 결국에는 뭐다? PQ가 R이 된다는 거죠. R이. 그러면 여기서 R이 마이너스 R이면 PQ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일단 이것이 결국에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잘 보셔야 돼요. 이번엔 7급 시험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PQ에 의해서 이 제3의 점을 만났을 때 그게 X의 대칭인 점이 R이고, 그 다음에 그게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R입니다.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보면 이것이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지금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온 이 접선입니다. 즉 여기에 우리가 이제 미적분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 부분에 딱 점에서 접선이 딱 생긴 거죠. 접선이 생겨서 여기에 이제 여기에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원래 PQ가 두 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점에서 이렇게 와서 마이너스 R 여기 두 개의 점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P점이 두 가지가 일단 같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소위 말하는 미분의 형태인 거죠. 미분의 형태가 돼서 그럼 여기가 이제 P 플러스 P 더블 P예요. 이걸 우리가 더블링이라고 얘기합니다. 더블링. 이 더블링 기법이 여기서 사용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개의 P가 있다는 거야. 두 개의 P.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면 여기가 그러면 P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결국에는 여기 2P가 되는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2P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P. 그래서 P가 두 개예요. 원래는 PQ가 있었는데, 그래서 P가 두 개에서 2P와 마이너스 2P. 자, 그 다음에 X축의 대칭인 점은 양쪽, 그 다음에 음쪽은 마이너스 P.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0이 된다는 거야. 0이. 이런 개념이 일단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를 잘 봐보시면 먼저 여기에 이제 일단 P점이 있습니다. P점이 있으니까 아까 이제 이 형태를 보게 되면 여기가 P가 두 번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2P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P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2P가 됐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P가 있으면 여기는 뭐예요? 또 마이너스 P라겠죠? X축의 대칭이죠. 그러면 이 선을 일단 잘 보면, 자, 여기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P요. 이 합시도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고 했어요. 0이 되면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이 부분은 3P가 돼야 되죠. 3P가 돼야 돼요. 3P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잘 봐보시면, 자, 여기에서 여기서 P점, 그 다음에 3P점, 여기서 만났어요. 요 점이 마이너스 R입니다. R이니까 마이너스 R이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 점이
이 점이 어떻게 돼요? 이 점이 전부 다 0이 되죠. 그러니까 P3P.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R은 결국에는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R은 이것이 이 마이너스 4P가 돼야 되는 거죠. 4P.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다? 마이너스 4P니까 이 R은 4P가 됩니다. 4P.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답이 지금 4가 나오는 거죠. 자, 만만치 않은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면 이 교차점을 일단 찾아갖고 이렇게 그 차례대로 일단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4P를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4 값이 뭐가 된다? 개인키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건 일단 여기 기출 해석강에서 전부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부연에서는 일단 이런 수업 시간이라든지 여기서 일단 더 설명드릴 테니까 거기서 추가로 더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자, 요번 시험 문제가 보시게 되면 문제가 이제 법규도 최신에 일단 바뀐 걸 일단 전부 다 알고 있는지 이런 걸 일단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도 이 가명 처리관에 있는 특례 내용을 일단 들어가겠는데 이 부분이 이 개정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 28조 나와 28조의 2에서부터 28조의 5까지 28조의 5까지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전형적인 제가 봤을 때는 800세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문장을 잘 읽어보시고 다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법규를 정말 공부를 못 하시는 분이 그 말은 내가 암기해야 된다고 그래요. 영어 단어 암기하는 게 낫지 이거는 암기한다고 문제 맞추시는 건 아닙니다. 문맥을 잘 읽어보시고 음미하면서 그 내용이 조금 느낌 이상한 거 이런 걸 일단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론서에 있는 내용인데 그것이 일단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먼저 개인정보 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그 다음에 공익적 기록 보존을 위해서 이 정보 취소에 동의 없이 이 가명 처리를 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동의 없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서 산업을 일단 진흥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일단 좀 풀어줬죠. 이때 동의 없이 가명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명 처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이번 보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어 있다. 자, 중요한 것은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이 누구를 알아본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내부적으로 일단 키핑 해놓고 보관. 그 다음에 제3자에게서 제공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즉시보다 어찌 보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이거 생성된 경우는 일단은 중지를 시켜야 된다. 즉시 중지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지체 없이 해수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즉시 중지한 후에 그 다음에 일단 회수하고 또 파악을 해줘야 된다. 여기가 말을 일단 그럴싸하게 좀 바꿨죠. 뭔가 키핑해놨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된다? 악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단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니까 2번 일단 틀렸어요. 이런 것을 느낌을 알아야 돼요.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형성이 되는 건 아니고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를 계속 풀어다 보면 이런 것이 일단 조금 눈에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가명 처리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처리의 목적, 그 다음에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 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을 기록, 작성을 일단 보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 다 보관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통계 작성, 그 다음에 과학적 연구, 그 다음에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의 가명 작업을 일단 결합합니다. 결합해서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일단 수행한다. 이것도 중요해요. 막 결합을 이제 개인이 아무 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기관, 거기 어디에 맡겨갖고 일단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것도 꼭 봐주시고, 그래서 28조 내용을 일단 한번 음민해 주세요. 다음은 2번이 되고. 자, 11번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정보 보안 기사를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볍게 일단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정보 보호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일단 언급해갖고, 이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자, 이것이 뭐냐면요. 유닉스의 어떤 로고 시스템은, 자,
시스템의 내 어떤 하드웨어 구동, 그 다음에 동작, 에러 등의 어떤 다양한 이벤트를 선택 수집해서 로그를 저장하고 이를 다른 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닉스의 이 범용 로깅 시스템, 즉 이 로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는 그런 이 범용 로깅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어느 상황에 어느 이벤트가 일단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 로그가 생성되면 얘를 파일로 생성할 건지 원격으로 보낼 건지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콘솔에 보여줄 건지 이런 거 등등을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각종 로그를 일단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어요. 각종 로그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시스 로고 그 데모는 뭐를 참조하냐면 이 시스 로고.com 파일 이 설정 파일에 그것을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어떤 상황에 예를 들어서 뭐 인증이면 인증 그 다음에 뭐 메일을 보내면 메일 그것이 강약이 있어요. 뭐 긴급 상황이냐 아니면 워닝 상황이냐 그것을 파일에 저장할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그 콘솔에 보여줄지 이런 거 등등 이 컴 파일에 설정하면 이 데몬이 그것을 그쪽에 일단 갖다 로고를 일단 뿌려주는 거죠. 자, UTMP는 유저예요. UTMP. 현재 로그에 대한 사용자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히스토리, 명령 히스토리. 어떤 명령을 일단 입력했는지. 그다음 프로세스 어카운트예요. 프로세스 어카운트. 우리가 이제 계정에 어떤 과금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느 계정에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이런 걸 나고자 할 때는 ACCT, 그 다음에 PACCT, 이런 게 일단 활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2번이 되고. 자, 12번 문제는 일단 간단한데, 이 공개키 암호 시스템에 대해서 옳은 거. 이 한 쌍의 공개키 개인키 중에 개인키만 비밀, 그 다음에 공개키는 공개죠. 그 다음에 동일한 안정성에 대해서 이 시즌 RS보다 더 짧은 길을 요구한다. 그렇죠? 이것은 비용 대비 효율적이다. 그 다음 키의 분배와 관리가 대치기 암호에 비해서 뭐다? 이 공개키가 더 쉽죠? 쉽고, 그래서 이건 틀렸네요. 그 다음에 리얼은 일반적 암호, 복구와 처리 속도가 대치기에 비해서 뭐다? 얘는 느리다. 느리다. 이건 단점이죠. 그래서 이 맞는 거는 기억 니은이야. 1번이 됐고. 자, 이메일의 보안 강화에서 위한 그 기술은 뭐냐? 이메일의 보안 기술. 이것도 간단한 문제인데 이거죠. CQMI, PM, PGP가 얘는 이메일 보안 기술. 즉 앨리스가 2번 때 뭔가 보내는데 앨리스가 4번 때 보내는데 2부가 중간에 내용을 일단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암호 처리라는 거. 암호 처리 일단 이런 거에 대표적인 이 이메일 보안 강화라는 것은 암호 처리입니다. 암호 처리. 암호 처리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된다? 내용을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이메일 또 멜로디 같은 건 뭐요? 이메일을 일단 뭔가를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뭐다? 전자 서명 기법 같은 걸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것이 우리가 CQMI, PM, PGP 거의 목적은 비슷해요. 목적은 비슷하게 일단 처리되는 것이 여기고. 근데 IMAP은요, 메일을 수신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메일 수신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있고 또 뭐가 있다? POP3가 있죠. POP3와 IMAP. 제대로 메일을 수신할 때 이것이 사용이 됩니다. POP3에 비해서는 IMAP이 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얘는 여기는 뭐 보안 기술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장비 보안 어떤 기능이 여기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암호에서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 등등은 없어요. 단순하게 일단 뭐다? 그냥 내려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14번 문제. 이런 문제는 일단 우리가 이제 크게 이 보안은 관리, 기술, 그 다음에 물리, 이 세 개 영역으로 나눈다 했을 때 각각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걸 일단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 물리적 환경적 보안인데 물리적 환경적 보안은 우리가 이제 보호구역 우리가 이제 보호구역이라는 건 통제 영역 이런 걸 딱 나누는 거 우리가 물리적 환경적 보안이고요. 그 다음에 장비보호는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아무나 막 들어와갖고 그것을 건드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어떤 회사의 자원인 노트북이라든지 그걸 들고서 막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등이 물리적 환경적 보안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출입 통제. 자,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 했을 때는 뭐 뒤따라 같이 이렇게 수행해줘야 돼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막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보고 나면 안 되겠죠? 이런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 그 다음에 악의적 공격, 그 다음에 사고에 대해서 물리적 보호. 일단 이것을
설계하고 적용한다. 그래서 자연재해, 그 다음에 이런 악의적 공격, 이런 것도 전부 다 물리적 주제예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정보 서비스를 지원한 전력 및 통신 배선을 이 도청, 간섭, 파손하는 이것도 전부 다 물리적 환경적 보안이죠. 근데 네 번째, 정보에 영향을 주는 조직, 그다음에 업무 프로세서, 조직에 누구한테 뭐를 줄 건지 이런 건 정보 보호 조직에 나옵니다. 정보 보호 조직의 이 통제 영역에 여기 포함되고, 그다음에 정보 처리 시설, 그다음에 이 시스템 변경, 이거는 실제 운영하는 거야. 그래서 운영 보안에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느낌상 뭐예요? 뭐 조직 나오면 바로 뭐다? 얘는 물리적 환경적이 아니라 얘는 관리 파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해서 답은 4번이 일단 가볍게 일단 골라낼 수 있고요. 자, 다음 15번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도 약간은 일단 좀 응용을 했어요. 상당히 신경을 썼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 자, 암호 공격 기법이 총 네 가지가 일단 일반적으로 분류하는데 틀린 겁니다. 암호문 단독 공격, 사이퍼텍스트 온리, 그 다음에 논 플레인텍스트 어때? 그 다음에 초슨 플레인텍스트 어때? 그 다음에 초슨 사이퍼텍스트 어때? 자, 여기서 이제 분석과에서 필수적으로 제거하는 모든 개념을 일단 연결한 것은 알고리즘. 전부 다 이건 공개예요.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해독할 암호문. 만약 그 어떤 암호문을 해독해서 이제 그 평문을 알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뭐예요? 이 암호 분석의 목표는 뭐다? 분석의 목표는 자, 평문을 알아내고 싶고, 그 다음에 키를 알아내고 싶은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해독할 암호문은 전부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해독할 암호문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여기 해독할 암호문 또 들어갔죠. 똑같이 들어갔고, 자, 그 다음에 암호문 단독 공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몇 땅에 해당하는 식으로 암호문만 가지고 일단 평문 알아내는 거죠. 키나 이런 걸 알아내는 거고, 일단 기지 평문은 이미 평문과 뭐다? 암호문 쌍이죠. 이미의 평문 암호문 쌍이야. 이런 쌍입니다. 페어죠. 페어. 아, 어찌 보면 이 이미의 어떤 평문에 대한 어떤 암호문 쌍, 이걸 다 알고서 어떤다? 암호문이나 이런 키 같은 걸 알아내는 거죠. 선택 암호 공격은 암호 분석과의 선택된 평문과 해독할 암호문에 사용된 키는 이거 동일하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키로 생성한 암호문. 자, 초순이란 말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선택된 평문과 암호문에 해당되는 가지고서 어떤다? 제3의 암호문을 일단 해독한다는 거죠. 그래서 키나 암호문을 일단 알아낸다는 것이고, 똑같이 초순 사이퍼텍은 선택된 암호문과 해독할 암호문의 키로 복구한 평문, 즉 이런 초순 암호문 평문상, 이걸 가지고 어떤다? 특정 암호문, 제3의 어떤 암호문을 알아낸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자, 3, 4번은 일단 비슷한 부분이고 꼭 챙겨주세요. 그래서 2번이 그래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추가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이제 IPsek의 H의 터널 모드예요. 우리가 이제 전송 모드와 터널 모드의 차이점은, 전송 모드는 4계층 데이터를 보호하죠. 그래서 이제 계층상 보게 되면 4계층 전송 모드는 4계층 데이터 IPsec 레이어, 그 다음에 3계층 있어요. 그에 반해 터널 모드는 뭐다? 4계층, 3계층 IPsec 레이어가 3계층 밑에 있어요. 그리고 뉴 네트워크 레이어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층이 IPsec 레이어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그래서 터널 모드와 그 다음에 그 전송 모드가 약간 틀리죠. 터널 모드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4계층 데이터가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 이제 IP 헤더는 3계층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뭐가? IPsec 레이어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뉴 네트워크 레이어, 뉴 3계층. 그래서 여기가 이제 IPsec 레이어가 지금 어디?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IPsec 레이어가. 그에 반해서 이 전송 모드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전송 모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겠죠. 전송 모드는
자, 4계층과 3계층 사이에 있다는 거. 즉, IPsec 레이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여기 새로운 new 3계층 여기는 없죠. 전송 모드에서는. 이 new 3계층은 뭐다? 터널 모드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답은 니은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17번 보시면 법률의 어떤 소관 행정기관, 소관 행정기관의 잘못 작전인 건 뭐냐? 자, 이 소관 행정기관이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이제 법규 사이트를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 법규 사이트가 지금 잘 보시면은 법규 사이트가 지금 여기에요. 로.go.kr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제가 전자서명법 여기 내용을 일단 한번 검색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측 상단에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렇게 나오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기획과 전화번호도 있어요. 궁금하면 여기를 일단 전화해 보시면 되는데 전화 잘 안 받을 겁니다. 아무튼 이 해당 소관 행정기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전자정보법은 행정안전부, 행안부에서 일단 이거를 일단 총괄적으로 일단 진행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용정보법, 얘는 금융위원회에서 일단 합니다. 소관 행정기관이 되고, 자, 망법은 어디다? 망법은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니고 어디? 얘는 방통위하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죠.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여기서 일단 소관 부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여기 해당됩니다. 이론서에 있으니까 거기 상담의 내용 꼭 챙겨주시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은 이제 18번 보시면 침입 탐지 시스템에 기법이 어노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미스유스 방법이 있죠. 자, 오용 탐지라고 해요. 자, 미스유스 방법은 우리가 이제 비정상 케이스를 일단 등록해서 탐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정상, 어노멀리 탐지법은 뭐다? 자, 정상을 수집해내요. 그래서 일탈하는 거. 일탈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공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비정상 탐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급격한 변화나, 그 다음에 발생 확률이 낮은 행위를 일단 탐지한다? 급격한 변화, 그 다음에 발생 확률이 낮은 행위. 갑자기 이제 정상적이다가 갑자기 일탈해서 급격한 또 변화. 그 다음에 이 발생 확률이 낮은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얘 공격으로 본다는 거죠. 정상의 행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오탐률이, 즉, 폴스 파지티브는 높아요. 잡아보니까 일단 이상한 겁니다. 이런 게 일단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일단 대응할 수 있다. 알려지지 않은 공격은 뭐다? 제로데이 어택이죠. 제로데이 어택은 어디? 이 어노말리 기법에서 일단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미스유스는 안 되는 거죠. 이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수집된 다양한 정보로부터 생성된 프로파일, 프로파일, 통계치, 이것을 인계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인계치를 다 벗어나서 급격한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일단 탐지해서 공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태 전이 분석, 패턴 매치. 이거는 어디에 기법 중에 하나냐면 미스유스, 이 종류 중에 하나예요. 미스유스에 나온 거죠. 오용에서 나오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종류 중에 상태 전이 분석, 그 다음에 패턴 매칭은 이 오용 기법의 어떤 종류에 해당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비정상 기법은 어떤 거? 신경망 모델이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거 등등이 뭐다? 얘는 비정상에 포함되는 거죠. 자, 다음에 19번을 보시면 자, 전자서명법 이것이 이제 전면 개정이 돼서 제가 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조금 그러니까 이 출제위원이 봐보게 된 문제가 이번에 문제를 보시면 자, 가명 처리 이런 내용 바뀐 거 알고 있는지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 법은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숙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전자 서명법 같은 경우에 이 내용이 과거에 우리가 이제 공인인증기관 이런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규제 개혁이 일환으로서 일단 많이 없앴습니다. 없애갖고 이 내용이 일단 전면 개정이 돼서 제가 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서 이제 시험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부분에 그 중에서 일단 문제를 조금 추려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 이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전자서명법을 많이 보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 법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범위가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법, 그 다음에 그 정보통치자방법, 그 다음에 정보통치기반보호법, 이런 걸 일단 기본으로 확실히 하시고, 이따 이런 추가 전자서명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보호 산업 진행에 관한 그런 법률도 있거든요. 그런 그 법률은 약간 이제 그 양념식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기출문제에서 일단 이런 접하는 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추가로 나오는 내용을 일단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게 되면 일단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꼭 맞춰야 될 문제를 또 못 맞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변경됐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서명 인증 업무 운영기준에 포함되는 사항. 자, 전자서명 공인 인증서가 없더라도 이 전자서명 인증 업무를 해야 되겠죠? 이런 걸 일단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제7조에 일단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제7조에 명시되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까 그 검색해서 이제 전자서명법을 일단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일단 쭉 가볍게 일단 읽어보시고, 지금 보면 5조하고 그 다음에 7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7조에는 전자서명 인증 업무의 어떤 운영 기준. 그래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은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가입자하고 이용자, 이 인증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정보를 제공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운영 기준을 일단 정해서 고시하는데, 그 내용이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의 위조 변질 방지 대책, 이런 거 위조 변조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의 어떤 가입과 이용 절차, 가입을 해야 돼, 가입합니다. 그리고 가입자 확인 방법, 어떤 사람을 일단 가입했는지, 그 다음에 인증업무의 어떤 휴직, 폐지 절차, 만약에 그 기관이 이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휴직, 잠깐 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폐지, 업무의 어떤 폐지 절차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 시설, 그 다음에 자료 보호 방법, 그 다음에 그 가입자 이용자의 어떤 권익 보호 대책, 뭐 기타 등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조를 보게 되면, 근데 이제 이용 촉진에 관련 내용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용을 촉진한다는 건 그걸 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활용, 그다음에 표준화, 이런 걸 일단 진행할 수 있고, 그래야 더 이제 이용이 촉진되겠죠. 인력 양성, 그다음에 다양한 전자 서명 문서의 어떤 이용 촉진에서 뭐 시범 사업, 축제 이런 것들이 일단 이용 촉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지금 보시게 되면,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내용이 전자서명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활용, 이 표준화는 얘는 제5조에 나오는 5조, 그러니까 제5조에는 전자서명 이용 촉진에 의한 딱 지원, 이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얘는 제7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어떤 법이 문제가 어떤 초보적인 내용에 이런 내용에다 엉뚱한 거 하나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출제인 또 교묘하게 일단 또 잘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이 약간 혼란스럽게 좀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일단 봐주시고, 다음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안드로이드 보안 체제에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항상 안드로이드와 우리가 이제 뭐를 비교하셔야 되냐면 iOS죠. 자, 우리가 이제 애플 진영의 iOS와 일단 비교했을 때는, 자, 이 안드로이드와 iOS는 폐쇄적이죠. 그에 반해 안드로이드 보안은 뭐다? 얘는 개방적입니다.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일반 사용자 권한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여기는 이 iOS는 뭐다? 이 관리자 권한을 일단 실행이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는 일반 계정으로 동작하는데 이를 루트로 바꾸면, 루트로 바꿨다는 건 우리가 이 루팅했다는 거, 루팅. 그래서 루팅인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iOS 같은 경우는, iOS에서는 뭐라고 한다? 제이브레이크, 탈옥이라고 합니다. 탈옥했다고 하죠. 그러면 얘를 루트 권한을 해서 이제 이것저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뭐 좀 바람직하지는 않죠? 이런 기법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인 샌드박스. 샌드박스는 iOS나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내부에 일단 실행이 되고, 그 다음 기본적으로 시스템과 다른 응용 프레임 일단 접근을 통제하는데, 이 샌드박스가 통제가 iOS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에 비해서 안드로이드는 조금 약간은 조금 느슨하다는 거죠. 자, 일단 맞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응용 프레임 어떤 구글의 인증기관에서 이 서명 배포한다. 구글의 인증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한테 많은 그 어떤 재량을 좀 줍니다. 그러니까 개발자가 서명을 해서 일단 배포하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그 비교하는 표가 많이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문제를 보시게 되면 조금 앞서가는 문제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함정을 파는 그런 문제도 많이 등장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정보 보호지 이런 문제들 딱 한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일단 시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를 딱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공부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 항상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해설 강의 뿐이 아니라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손풀이 해설 강의라든지, 그 다음에 손풀이 해설지, 그 다음에 기타니 플러스 알파 이제 수험생과 일단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모색할 테니까 필요하시면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신다든지 하셔갖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수강생이든 아니든 뭐 크게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정보보는 강의가 지금 뭐 속성 강의도 있고, 그다음 기본 강의가 있는데, 기본 심학 이 강의를 보게 되면, 지금 제일 앞부분에 이제 기초 입문 과정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한 4개 정도 이렇게 이제 누구나 볼 수 있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일단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방향을 잡고 공부하시면은 좀 공부가 많이 좀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선택적으로 일단 본인이 이제 뭐 제한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다른 데서 공부를 하시든 아무튼 효율적인 어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최근에 이제 정보부는 출제 경향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이제 9급 시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7급은 더 어렵고, 그 다음에 9급 시험도 정보보론이 지금 약간은 지금 좀 어려워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범위는 자꾸 넓어지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이제 기출 문제만 단순하게 암기해갖고 똑같은 지문이 나온다.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어떤 새로운 응용하는 그런 문제를 많이 접하시고, 그렇게 기본 개념을 일단 탄탄하게 하시는 게 고득점을 가는 그런 비결 중에 하나니까, 아무튼 그렇게 정리하시고, 일단 부족한 걸 일단 채워가면서 신기일전, 지금 뭐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좀 쉬기도 하셔야 되겠지만, 빨리 어떤 본인의 이 문제점 일단 이거를 보완하신 다음에 다음 시험 준비를 일단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